돌체파 니엔테, 달콤한 게으름이란 뜻의 이 말은 이탈리아 사람들의 생활 신조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에 에스프레소 한 잔, 점심시간에도 카페에 서서 에스프레소 한 잔, 그리고 늦은 오후가 되면 테라스에 앉아 알코올이 있는 카페코렛을 마시며 저녁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멈추어 있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며, 마지막으로 여유를 갖고 산다는 거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서둘러 가도 좀 천천히 가도 결국 우리가 이르는 곳이 인생의 끝이라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일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방학이네요. 당신과 함께해서 달콤한 쌤톡 8월 첫 방송 시작합니다. 네, 방학이 시작이 됐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더운 것 같아요, 방학. 네, 방학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어두컴컴한 녹음실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야, 이거 녹음실이 바뀌었는데 창고예요. 창고네요. 너무 좋아요. 다시 젊음의 시대로 돌아갔어요. 창문도 없는. 네. 지금 창문이 없군요. 네. 창문이 없어. 네, 없어요. 뭐 질식할지도 몰라. 방구 끼지 마세요, 여기서. 자, 방구를 제일 잘 낄 것 같은 안재욱쌤 먼저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귀를 끼지 않는 남자. 오늘도 아이들 재우고 싶지 않은 안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에 뜨거운 태양을 안고 다시 한번 교육의 열정을 태우고 싶은 저는 뻘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학을 모처럼 만끽하고 있는 김작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힘이 아니, 없나?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작두 연습 좀 많이, 타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에 땀나요. 작두 타면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이거 그럼 뭐냐. 산재 처리도 안 된대. 부업으로 뭐 하셔야 되겠다. 뭐 할까? 무 썰까? 무 썰어 드립니다. 네. 제가 돌체파니한테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돌체 뭘 한다고? 돌판에 뭘 굽는다고요? 뭐야? 나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어. 달콤한 게으름이라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생활 신조를 제가 소개했잖아요. 뭐 들으셨어요, 방금? 돌판 들었지 뭐. 돌판에 뭘 굽는다. 정말 이 사람들이랑 정말 수준이 안 맞아서 방송을 못 하겠네. 자, 네, 여름 방학을 맞아서요. 여러분들은 어떤 달콤한 게으름을 누리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뭐니 해도 달콤함은 늦잠이죠. 몇 시쯤 일어나시죠? 한 10시쯤? 좋네요. 딱 좋네요. 예. 오전 중에 그래도 일어나시네요. 네. 일어나서 이제 아점 먹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이따 또 한 번 더 자고. 그럼 낮잠도 챙겨야죠. 야죠. 네네. 그래서 저녁잠도 꼭 챙기고. 저녁잠도 챙기고. 밥 3번 먹고 잠도 3번 자고. 그럼요. 예. 네. 다른 분들은요? 저는 가장 시원하게 이제 도서관. 음. 도서관이 제일 좋아요. 도서관에서 거기서 낮잠을 좀. 그렇죠. 책을 한 3개 정도 그렇죠. 쌓으면 딱 좋은 아니, 높이가 되잖아요. 그 목 높이가 다 돼 있어요. 책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 약간씩 달라요. 아침에는 약간 높게, 저녁에는 약간 낮게, 오후에는 약간 다시 높게 이렇게. 아니 이래서 요즘 도서관에서 점점 독서실화 돼간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다 이런 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분들 때문에 책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왜? 특정 아밀라제 이런 것 때문에 책이 뿌나요. 책이 불어요. 표지가 불어. 네. 이게 또 배기 좋은 책들이 있어요. 카바가 약간 두꺼우면서도. 요즘 책들은 너무 잘 나왔어요. 네. 방수도 되고 두껍고 네. 굉장히. 그래서 웬만한 아밀라제 갖고는 끄떡 없어요. 그래요. 네. 잠자기 좋은 도서관 다음에 좀 마이 플레이리스트로 해주시고요. 네. 그쵸. 도서관 팁. 도서관 팁.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빨수님은. 저는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맞아요. 그냥 머리를 뇌를 쉬게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방학 때. 그게 너무 맞아요. 좋아요. 예.
그게 필요합니다. 짧게라도 하루에 30분.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일명 모닝멍이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건 잠이 안 깨서. 가만히 앉아있는. 맞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시간. 또는 멍 때리는 시간이 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재밌는 얘기 나눠봐야죠. 우리는 멍 때리면 안 됩니다. 달려야 됩니다. 네. 고고 어디를 향해 달릴까요?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좀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게요. 쌤들에게 물어봐.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오늘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사연이 대박이 났어요. 초등학교 오. 선생님들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짝짝짝짝. 쌤톡에게 귀한 공로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첫 번째는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급식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서 사연을 주셨네요.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 갈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예요. 요즘 급식 지도에 대한 고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급식 지도 방침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반찬을 다 먹게 하는 교사부터 조금씩 맛이라도 보는 선에서 검사하는 교사, 한 가지 반찬만 남길 수 있게 하는 교사, 검사를 하지 않는 교사 등등이에요. 정말 다양하네요. 저는 급식 시간에 아이들에게 급식 반찬을 다 먹으라고 하고 못 먹겠다고 하는 건 조금이라도 먹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게 잘 하는 건가 확신이 들지 않아요. 검사를 안 하면 저도 편하고 아이들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왠지 교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무리 뭐라고 하지 않지만요.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신가 봐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다양한 음식을 먹어봐야 어른이 되어도 편식을 안 할 테고 또 성장기에 골고루 먹어야 잘 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강제로 먹게 하면 아이들이 어떤 음식은 더 싫어하게 되거나 트라우마가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쌤톡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게 어떤 영양학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예. 저희 뭐 중학교에서는 애들이 먹어 치우기 때문에 다 먹어요? 공정속이 물론 최근 들어서 뭐 김치라든지 이런 걸 안 먹는 아이들이 생기긴 시작했으나 네. 사실 이제 그 옆에서 지켜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고민은 좀 안 해봤죠. 아, 그러면 대부분 식당이 있나요? 교실 아, 학교 급식? 사정마다 다르긴 네네. 한데. 다르죠. 교시급식도 있고 교실 배식이 아, 하는 교실 경우가 배식도 있고. 있나요, 중학교도? 교실 배식하는데 아직도 있어요? 아, 없나요? 있는 걸로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거의 하지만 없어진 걸로 알고 식당이 있는데. 많은 예, 예, 거죠, 예. 중학교는. 예, 예.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아. 거의 식당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중학교는- 선생님이랑 같이 먹나요? 아예 아니, 따로 아니, 먹나요? 아니, 따로 따로 먹죠. 따로 아. 먹어요. 어떻게 겸상을 합니까? 그렇죠. 어디 겸상은 안 경사. 되죠. 예. 근데 어차피 반찬 똑같잖아. 그렇죠. 똑같죠. 식판도 똑같잖아. 그렇죠. 똑같습니다. 겸상해도 되겠네. 네네. 근데도 애들은 한번 기웃하죠. 뭐 다른가 싶어서. 아, 애들이. 예, 그렇죠. 아, 근데 이게 그렇군요. 초등학교 급식이 1학년부터 다 있나요? 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 1학년 좀 일찍 하교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아. 급식을 먹고 하교해요. 아, 네. 그렇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달 적응 기간 빼고는 그렇죠. 급식 한 달. 지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1학년은 이제 급식 지도가 되게 중요한 교육의 일부기도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응. 이 사연 보내신 선생님이 4학년을 지도하고 계신데 네. 더 저학년은 이거보다 더 큰 고민들을 그렇죠. 갖고 큰 계시지 고민이죠. 않을까. 네. 맞아요. 사실 진짜 중고등학교는 절대 하지 않는 고민이라고 볼 그렇죠. 수 있습니다. 네. 아, 거의 그렇군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저 애들이 거꾸로 저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남기기도 하고 먹지 않은 아이들이 있지만 자기가 알아서 잔반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죠. 네. 이거에 어쨌든 대한 고민을 자율성에 맡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중고등학교는. 아.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초등학교 교사고 한 중고학년을 맡았다. 근데 이제 저희는 급식 지도가 이제 그 식당이 있어도 같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약간 과학적 영양학적인 발음도 안 되네. 영양학적이요? 영양학적인 네. 이게 좀 기반이 될 텐데 아이의 아. 성장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또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는 좀 다르잖아요. 이제 한창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그냥 조금 그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걱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되 너무 좀 엄격하게는 안 할 것 그렇죠. 같다. 오히려 그게 응. 아까 여기 쓰신 것처럼 오히려 그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 밥 먹는 교육, 이를테면 골고루 먹는 교육 잘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 놓은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됐죠. 네. 그래서 집에서도 교육을 사실 하기 어렵단 말이죠. 어렵죠. 학교에서 어쩌면 그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틈새를 네네네. 현실적으로 예. 어떤 아빠된 입장으로 얘기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제가 집에서 못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방학 때 네. 집에서 애들 먹을 때 어떻게 애들도 안 먹는 음식 많지 않아요? 어린애들도? 저희 5살, 3살인데요. 네, 어때요? 3살짜리 애는 밥만 먹어요. 반찬을 안 반찬을 안 먹어. 먹어요. 정말 순수하네. 밥만 먹습니다. 되게 깜짝 놀라겠어요, 진짜. 되게 집안의 경비가 절감되겠네요. 속이 타죠. 경비가 더 들죠. 다른 걸 먹어야 되니까. 밥만 먹으면 되는데? 밥 먹을 땐 밥만 먹고요. 그러니까 간식이 많죠. 간식을 그렇게 탐해요. 플라스틱도 빨아먹어요. 플라스틱 외에도 뭐 벽지도 먹고 뭐 이러겠지. 돌도 먹고. 돌도 그렇죠. 먹고 흙도 먹고. 흙도 먹고. 반찬 빼곤 다 먹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정말 그 개인적인 식성과 네. 습관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난 참 먹기 싫어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보통 집단이 같이 있다 보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또 아이들끼리도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난 다 먹었는데 맞아. 뭐 이런 어떤 발언이나 네네네. 모습이 공개된 곳에서 이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내는 더 힘들어할 수가 있죠. 근데 예전에 어떤 아이는 이걸 이제 선생님 무서우니까 먹고 호랑이 선생님인 예, 경우. 결국 구토를 하고 네, 맞아요. 네. 이런 그런 경우 현상까지도 있죠. 예, 분명히 그런 경우 있는 있죠.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이럴 때는 선생님이 지도하는 거에 괜히 또 부담을 갖게 되기 네네.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밥 먹는 게 무서울 수도 있죠. 그렇게 네. 되면. 맞아요. 그 절충안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작년에 강의를 들은 게 있는데 그 아동 전문가한테 들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그 먹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혀 감각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대요. 네네. 그리고 이 혀 발달하는 속도도 다르고 느낌도 되게 다르다. 똑같은 걸 먹어도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혀 안에 있는 감각 발달이 되게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거를 먹었을 때 맛있지만 어떤 애들은 이게 느낌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뭐 영양학적인 걸 따지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그 밥상머리 교육이란 말도 있듯이 먹는 거와 관련해서 도덕성을 많이 연결시켜요. 네. 뭐 아프리카의 어린이 얘기라고 막 그러면서 음식은 귀한 건데 남기면 안 되고 이런 또 이렇게 이념적인 걸 많이 해서 애들을 강제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먹는 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 가리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예를 그렇죠. 들면 엄마가 주는 음식 중에 꼭 우리 엄마 콩밥을 해줬어요. 정말 싫습니다, 콩밥. 그거 바로 나오잖아. 근데 콩 급식 빼고 교육하면 먹느라고 식사 시간이 길어져. 그러니까 급식 교육하면 이거 다 먹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서리태 같은 거 까만 콩 아시죠? 네네네. 그거를 다 골라냈어요. 완두콩 먹었는데 그리고 네. 제가 잘 안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삼겹살을 한 3점 먹으면 못 먹었었어요. 지금은 2근씩 드시죠. 2근 이상 먹죠. 아무튼 그랬는데 그 외에도 튀김을 또 안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위가 좀 많이 약하고 질환이 있어서 이제 치료를 이제 30살 넘어서 받게 됐는데 병원에서 이거 드시지 말라는데 그 목록이 다 내가 싫어하던 음식 목록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안 맞았구나. 안 맞는 몸에, 거였던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안 먹었는데 하는 말이 아주 이제 위가 약하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이거를 딱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됐던 경험들이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 음식을 보면 알아서 안 먹게 되는 게 있었다. 거부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 사람 몸에 맞는 음식이라는 게 이제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서양의학은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한의학은 당신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라라고 가르치는데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르긴 한데 저는 좀 이제 후자에게 더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요즘엔 들어요. 아예 안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맞는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급식에. 그러니까 강제할 필요 없다. 네, 강제는
할 필요는 없는데 또 아예 검사 안 하면 좀 부작용이 있긴 해요. 네. 왜냐면 어떤 부작용이죠? 예를 들면 이제 애들이 진짜 맛있는 것만 딱 나오면 먹고 나머지는 네. 아예 먹어볼 생각을 다 버려버린다던가 네. 이런 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검사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지켜보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렇게 그냥 검사만 하고 버리지만 검사할 때 먹으라는 얘기를 제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딱 보여주면 애들이 약간 위축되는 마음은 있어요. 자기가 안 먹은 거를 되게 미안해해요. 그 식판을 들고 어쨌든 선생님 앞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지나가야 거군요. 돼요. 가서 버리되 대신에 네네. 제가 간섭은 안 하지만 덜 지켜는 안 해. 본다. 덜 하는. 스스로 그냥 이렇게 내면화시키게끔. 그거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간접적인 협박을 하죠?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뭐냐 안 좋아하니? 뭐 이런 정도만 물어보고 그냥 강제하진 않는 거죠. 근데 아까 나무님 말씀하고 약간 맥락은 약간 다른데 비슷하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도 입이 되게 짧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나이 먹으니까 달라져. 변해. 달라져. 맞아.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음식들이 또 맛있죠. 너무 맛있어. 맞아. 저도 그러니까, 나물이 그랬어. 나물. 나물도 그러고 파, 뭐 아무튼 뭐 맞아, 젓갈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또 맛의 묘한 맛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몸이 변해서 그런 거래요. 그렇죠. 몸이 변해서? 소화 능력도 변하고 몸이 변하기. 그래서 옛날에는 막 20대 때 햄버거 좋아했는데 이제 된장이 좋다 이 얘기는 그렇죠. 소화 기관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슬프다.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몸이 변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식사 문화와 식사 습관도 우리가 획일화된 걸 통일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약간 그런 부작용 내지는 그런 거를 배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그쵸. 학부모님들이나 저학년 교사분들 중에 되게 잘하려고 애들이 진짜 어떻게 하시는 분도 있냐면 걔가 다 먹을 때까지 걔 혼자 안 보내는 거예요. 그게 있으세요. 안 보내시고 근데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나 걔 다 먹여서 보냈다고. 먹는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반 애들을 보니까 선생님 저 이거 못 먹어요 하면서 아예 안 받는 애들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알러지가 일단 요즘 되게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뭐가 문제냐면 왜 안 먹니 그러면은 이거 먹으면 토해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학년 때 이걸 강제로 먹었다가 토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 이게 이제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게 몸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먹기만 하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생기죠. 저도 한때 새우깡 먹고 토해서 한 2년간 새우깡 안 먹었거든요. 그 새우깡에 깡소주 먹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저는 감자 먹다 체해가지고 감자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트라우마. 세상이 노랗게. 지금도 정말 배고프지 않는 이상 먹지 않아요. 그렇구나. 채로 썬 것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요. 저희는 급식 지도를 안 받은 세대잖아요. 저도 안 받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초등학교 때 도시락 세대인데 얘네는 이제 저런 경험이 다른 거예요. 저학년 때 급식 지도를 받다가 토한 경험이 가끔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는 이게 음식이 싫어져 버리는 상황이 있어서 저는 조금 선생님들이 그 몸에 대한 이해? 그 아이들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다. 급식 지도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자제해달라. 식판만 검사하고 왜 안 먹어? 이런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들어가 뭐 이런 거. 또는 먹을 때까지 뭐. 우리 반 애들 처음에 저 신규 때 다 먹으라고 했어요. 저 뭘 모를 때니까. 그 애들이 코를 막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안 느끼고 다 먹고 막 물 10번 먹습니다. 김치 한번 먹고 물 10번 먹고 막. 저 이제 또 약간 염려가 되는 것은 영양사 선생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그렇죠. 탄수화물 온갖 칼로리와 영양소를 다 고려해서 이제 짜신 식단이라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뭐 나름대로 기준 안에 의해서 그렇죠. 식단을 짜시기 때문에 골고루 또 그 양을 다 먹어야 된다는 게 분명 의미가 있는데 아이들의 몸무게에 따라서 체격에 따라서 양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남기는 걸 너무 강제해서 먹이시는 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선생님의 출연을 환영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어디로 연락 주시죠? 방송으로 섭외를. 아니 약간 목마름이 있어요 진짜. 그래. 그렇군요. 우리가 또 그 세계를 또 잘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 고충. 저희는 도시락 싸워가지고 저는 친구 거 뺏어 먹느라 제 반찬을 안 먹었어요.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긴 해요. 도시락 좋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전국의 어머님이
어쨌든 꼭꼭 씹어 그래도 드세요. 음식은 꼭꼭 씹어 먹읍시다. 우리 같이 해요. 네. 꼭꼭. 네. 급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에서 또 사연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업무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8년차 교사입니다. 저는 올해 학교 도서실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최근에 학생 수 감축으로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단기 근로자 학부모님과 초단기가 있군요. 공익 요원이 도서대출 반납 업무를 하고 제가 그 외 업무를 맡으며 도서관을 운영 중입니다. 수업 외에도 교재 연구하며 도서관 사서교사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은 사실 버거웠습니다. 게다가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이라 몸도 무겁고 힘들지만 나름 도서관을 잘 운영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들이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선생님이 언제 오냐고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걱정되는 마음과 섭섭한 감정이 동시에 들더군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에겐 사서의 빈자리가 느껴졌나 봐요. 하긴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있는 게 당연하죠. 저희 지역 교육청에는 사서교사가 단 4명만 있다고 해요. 교육청에서는 저희처럼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는 사서교사를 배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는 계약직 사서도 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아이들이 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해도 되는 걸까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인력을 뽑지 않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네요. 일자리 늘리고 싶다면 제발 학교에 사서를 더 뽑아서 보내주세요. 라고요. 처음에는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썼는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쓰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크크. 하하, 그래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팟캐스트가 있어 좋네요. 쌤톡 식구들 제 사연 꼭 읽어주세요. 플리즈. 이야. 플리즈. 네네. 훌륭하신 분이네요. 이게 강제성이 없는 건가요? 사서가? 의무 배치요? 네. 이게 의무라기보다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사서가 아직 배치되나 봐요. 인력에 대한 예산이 제한돼 있어서. 근데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이제 100명 가까이 인원이 네. 배치될 때보다 줄어서. 아이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사서를 뺐나 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급수가 줄고 그래서 교사 정원이 조건이 안 되면서 주는데 티오가 줄면서 이제 거기 사서교사가 빠진 우선순위에서 거죠. 사서가를 뺀 그렇죠. 거라는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보니까 무기계약직 사서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서교사는 이제 그 공무원 교원수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무기계약직 사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교육청에서 네. 온 예산으로만 운영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뭐 배치하는 데는 조건이 있나 보죠. 몇 명 이상이어만 배치를 그렇죠. 해준다던가 그렇죠. 실제로. 뭐 우선 배치를 해준다던가 다른 학교에 네네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도서관 업무를 한 3년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초등에서 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은 거는 저는 무기계약직 사서가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서가 하는 일이 있고 또 그 외에 도서관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도서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도서관 책 사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저 교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되게 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서가 없는 것까지 한다면은 진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운영이 들어가고 다 하지 부실하죠.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섭섭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지금 시스템상으로 네네.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좀 그렇죠. 되게 마음이 이제 좀 안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네. 전혀 그래야 될 이유는 없고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네네. 예. 그리고 이 선생님이 아까 사연에 쓰신 내용을 보면 약간 좀 마음 아파하는 게 아이들이 서운해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 예. 그 반응이 더 빈자리를 그렇죠. 느낀다는 네. 거. 분명 난 일을 하고 열심히 있는데 했는데. 아이들은 뛰고 있는데. 선생님이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그렇죠. 조금 더 서운해하죠. 서운해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그럴 이제 수 있어요. 사실 그 사서가 없는데도 도서관이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일의 최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도서관이 아. 망가지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책이 맞아요. 그 대출되고 반납되고 네. 뭐 오픈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난 궁금한 게 이스님도 수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하시죠. 그럼 담임은 아니고 교과신 것 같은데 교과니까 이렇게. 가능하죠. 가능은 하지만 어쨌든 그게 그냥 뭔가 하나의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건 계속해서 누군가가 일을 한다는 건데 그렇죠. 이미 되게 당연한 잘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오히려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아마 아이들이 빈자리를 못 느낀다는 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 잘하는구나. 교장 네가 선생님도 그렇고 학교도 영원히 그렇고 계속, 사서가 없이도 학교 도서관은 잘 잘 되네, 되는구나라고 뭐. 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 뒤에 사람도 그러면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교재 연구할 시간에 도서관 업무를 맡아야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앞에 하신 분이 너무 일을 열심히 했어. 너무 잘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정도로 잘하셨어. 네. 예를 들면 막 독서 캠프를 방학 때 나오시는데 돈을 안 받고 막 하시고. 아이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게 일하셨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무한 봉사? 무한봉사를 하신 요구하는 거예요. 거죠. 근데 네. 다음에 제가 맡았는데 저는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네네네.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아까 전에도 그 계약직으로 그 사설을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거로 이제 별 문제 없이 돌아가면은 그렇지. 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일들을 계약직으로 쓰게 되고 계약직을 쓰다가도 나중에 더 밑으로 계약직을 쓰지 않아도 잘 돌아가면은 계약직마저도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참 현재 문제인 거죠. 그 우리나라 도서관 사서 현황을 제가 지금 좀 봤는데요. 네. 전수조사 2015년에 했던 걸 기준으로 보면 그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요. 초등학교 596개 중에 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한 곳이 4.5%, 27명에 달하고요. 나머지는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무기계약직, 사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무려 25%인 4분의 1이 자격증 자체가 미소지자인 분으로 지금 학교를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384개 중에 사서교사 단 한 명이네요. 네, 저희 학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미자격이든 뭐든 아예 무기계약 배치가 안 돼 있다는 아니요, 거네요. 배치는 돼 있는데 사서 교사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기계약직이라고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서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서 교사. 네. 두 번째, 사서 교사 자격증은 있는데 공무원은 아닌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문헌정보학과만 나와지 네네. 교직 기술을 안 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예 자격증 미소지자. 이렇게 네 부류로 지금 현재 있는 것 네네. 같은데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4분의 1이 자격증 미소지자로 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 학교 도서관을 늘리는 거에만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지만 거기에 맞는 어떤 질적인 부분을 구축할 생각을 못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9년 전 뉴스만 해도 뭐 충청도 같은 경우에도 사서 교사가 없다. 대부분의 미배치 학교가 전체 뭐 대전 같은 경우만 해도 69.5%가 없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전히 그 예산 충원이 안 되고 하면서 그 사서가 아예 없이 운영되는 학교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저기 문재인 정부에서 1만 3천 명 증원하겠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만 들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대다수가 비교과라는 그러니까 교과가 아닌 이제 사서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뽑겠다는 말이 있어서 좀 바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의지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다 예산 확충만 되면 그렇죠. 네 가능한 일인데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왜냐하면 네, 책이 네.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게 도서관 하나 운영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인력과 그다음에 계속 책 내용들을 바꾸고 그다음에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또다시 이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거든요. 도서관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서관 하나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학교 하나 운영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정도인데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일단 지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해요. 일단 만들어 놔야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뭔가 그렇죠.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주저주저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사실 맞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질 높은 교육을 우리가 이제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 공약 사항 때문에 사서교사를 갖다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뽑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예산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지금 그 중단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굉장히 많이 퇴행한 거예요. 도서관들이 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7, 8년 전, 거의 10년 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갑자기 이게 잘 됐다가 그 이후에 충원도 안 되고 유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서 교사들도 고립이 되고 사실 도서관도 옛날보다는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는요. 221개교 중에 163개가 사서교사가 있어요. 그때 뽑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간 그 이후로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63명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슨 편차인가? 뭐 중학교는 책 안 읽나? 중학교 내가 없어서 책을 안 갖다 놓는 거야. 책으로 때리기도 하죠. 책을 때리긴 하고. 책을 무기화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수업이죠. 사서 갈 일은 사서 할 일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계신 학교도 작은 학교에도 좋은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서가 배치되기를 좀 바랍니다. 이게 좋은 방법은 교장 교감쌤이 그 시간을 할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배치가 안 되면. 왜냐면 수업에 압박을 느끼는 교사가 또 다른 업무로 힘들어진다면 교장선생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요. 질 높은 수업을 원한다면 교장선생님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소환. 그렇죠. 도깨비를 소환하듯 교장님을 소환하는 걸로. 도서관에 안 오지 않을까요? 선생님들도 저하고. 아니죠. 책만 빌려가고 머무르지만 않으면 되니까. 예. 견장하고 앉아 계시면 되겠네요.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교장 선생님.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도서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네요. 자, 다음은요. 또 선생님들이 연수도 들어보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면서 이건 나 혼자 보기 아까워 하는 것들을 좀 소개받아보고 얘기하는 시간이죠.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한 판에 5,000원. 누구나 아는 리스트 하나쯤은 있지 않나? 그게 뭔데? 뭔 리스트? 그 리스트? 마이 플레이리스트. 오. 네. 그러면 이번은요. 어떤 분이 연수를 듣고 너무 좋았다 하는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6년차 교사입니다. 작년에 일정 연수를 받고 나름 열정에 불타 열심히 수업도 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해도 뭔가 마음 한편에는 공허감과 무기력감들이 남아 있었죠. 내 삶에 뭐가 빠진 걸까 하고 고민을 하던 때에 우연히 아이스크림 원격 연수원에서 선생님을 위한 감정 수업이란 연수를 발견했습니다. 연수를 들으며 이제껏 한 인간으로서, 교사로서, 여성으로서 제가 경험했던 일들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면서 현재 아이들과 전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가 만들어지더군요. 연수를 듣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교직 경력이 쌓였는데도 아이들과 가까워지거나 소통이 어려운 선생님,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고 무기력한 선생님에게 꼭 들어보시라고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더 행복한 교직생활 하시길 바라며 이상 여기까지 마이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와,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네, 아까 연수원에서 그 연수 제목이 선생님을 위한 감정 수업. 네. 아이스크림 원격 연수원에서 네네네. 하는 거네요. 네. 좀 비슷한 연수를 들어본 적 있는데요. 제목이 뭐죠? 감정 코칭. 그건 최성애 박사 감정 코칭이죠? 모르겠어요. 뭐 그냥 아무 데서나 막 들어도 뭐 야매로 들으셨나요? 야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속 치는 거야? 아니요. 근데 확실히 이제 주는 메시지인 거죠. 선생님들도 감정을 가진 생물이다. 그 자신의 감정을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감정 가진 생물 맞나요? 저는 무척이나 저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애들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땐 화를 냅니다. 그건 나를 즐겁게 했을 때는 즐거워해요. 솔직한 네네. 걸 보여주는 거. 그럼 파블로프의 강아지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 파블로프의 강아지. 그냥 침을 흘리고. 침 흘리고. 아이들이 종을 군것질을 쳐도 주면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연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하네. 이게 보통 좋은 연수다라고 많이 느끼는 건 현장에서 같이 듣고 필요한 건 뭐 질문하고 뭐 이러면서 소통한 결과가 좋다고 느끼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원격 연수네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라고 느꼈다면 굉장히 궁금해지는 연수거든요, 지금. 맞아요. 저도 현장 연수 안 간 지 되게 오래됐고. 오래됐습니다. 근데 원격 연수 중에서 진짜 이런 좋은 연수들이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드느냐가 좀 또 좌우를 좀 하겠죠. 그렇죠. 예. 학습자의 학습 의욕이 얼마만큼 그렇죠. 있느냐. 그 차이가 큰 예. 거죠. 그 안재욱 쌤을 위한 네네. 그 감정 처방이 있습니다. 이 연수에. 아, 있어요? 예를 들면 뭐죠? 뭐지 나 이제 세 사이코패스. 번째 화나게 하면 화를 낸다. 세 번째 강의 제목이 선생님을 위한 감정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거냐를 많이 연수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을 위한 감정 처방들도 있는데 선생님들도 주로 행동 패턴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행동 이제 패턴. 그렇죠, 있죠. 근데 아마 네네. 그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날 땐 화를 낸다. 아이들이 던지는 대로 반응하는 교사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보면 자꾸 짜증나고 화나요 교사 뭐 이런 교사. 그 패턴이. 또는 뭐 우울해요 교사. 뭐 열정도 그건 흥미도 아니고요. 느껴지지 않아요. 뭐 등등. 내가 그러는 거 당신이 봤어? 하는 교사. 뭐 등등. 그건 뭐죠? 내가 몰라. 그리고 이거 약간 전거든. 내가 직접 해야 안심돼요. 약간 이런 교사. 네네네. 그런 등등등을 위한 감정 처방전이 있다고 하고요. 저는 좀 이제 이 수업 목차를 조금 살펴봤어요. 근데 좀 이렇게 마음이 갔던 부분은 왜 감정 수업이 필요하냐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는 감정을 다루는 수업을 하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감정 수업을 소개를 좀 해주나 봐요. 근데 이게 좀 필요한 게 이게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주로 이제 만 3세 이후로는 이제 아이들이 감정 조절 능력을 주로 교사나 학부모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렇게 치면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감정 조절 능력 계속 그 학습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또는 나는 감정 조절 능력이 어떤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날 보면서 특히 초등은 지금 계속 학습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사실 교사에게 되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정 노동자 중에 한 부분 아닌가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을 그렇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그 부분도, 사람들마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을 다루는 것도 이것도 이제 억압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마 이제 안재욱 쌤의 패턴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정 조절 그 패턴에는 이제 억압도 있고 회피도 있고 직면도 있고 승화? 주로 이제 또 이렇게 그거를 폭발시키는 유형도 네네.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대부분 부모를 통해서 학습했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 조절 능력을 체크해 보려면 내 부모의 감정 조절 능력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건 영구히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학습이 뭐냐면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아닌가요? 이전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래서 대부분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걸 네네. 모방한 게 현재 나라는 게 사실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는 중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직업인으로서의 교사가 감정 노동자라는 점에서는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요구받죠. 요구받습니다. 많이 받죠. 그러니까 화가 나도 화를 참아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그건 내 성격과 무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자꾸 요구받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남들보다 월등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억압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부모가 감정을 그러면 억압하면 이 연수 내용이 그런 부분이라는 해석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해본 적 없어서 혼선이 있어요. 그렇죠. 감정 조절 능력의 뜻이 뭐냐면 내 감정이 뭔지 아는 거예요.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를 아는 게 감정 조절 능력의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는 감정을 알고 나의 행동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을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정 조절이라고 하면 내 감정을 내 맘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를 알아차릴 줄 알면은 그걸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교사들이 대부분 억압하거나 예를 들면 이제 뭐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렇게 좀 적응적이거나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좀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애들이 계속 학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내 감정을 잘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큰 학습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화가 나요. 걔가 하는 행동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도 해봤는데 아이 앞에서 선생님 잠깐만 지금 좀 화가 나. 그래서 선생님 지금 잠깐 얘기하기 힘드니까 한 10초 있다가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걔 앞에서 내가 감정을 고른 적이 있어요. 벽을 치면서요? 주먹으로 피가 날 때까지 벽을 치면서 남았대. 눈을 감고 근데 수업 중이라서 애들 다 보는 앞이긴 했어요. 예. 다 보는 앞인데 일부러 했어요. 내 방법으로 한 10초 넘게 감정 네네. 조절을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선생님 좀 화가 났어. 그래서 조금 감정을 내가 이렇게 잘 보고 나서 너랑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선택인 거예요. 행동을 선택할 줄 아는 거죠. 뭐냐면 폭발시키거나 눌러버리고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훈계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화가 났다라는 걸 인지하고 얘기해주고 대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유보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화를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 같네요. 어렵죠. 이게 딱 감이 안 오는 게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애를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야 말하면서 책상을 발로 차고 옆에 있는 애 뒤통수를 때린 다음에 뛰쳐나갔거든요. 진짜 화났겠다. 그러면은 되게- 아까대로라면 손님도 교탁을 차고 이렇게 하면 뛰쳐나가시면 되잖아요. 그 아이 뒤통수를 하게 그러니까 내가 잠깐 이렇게 뭐 이렇게 나 좀 화가 났으니까 좀 참아볼게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걔는 이미 사라졌어. 근데 나는 그게 그 나머지 아이들과에도 관계도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예. 오히려 걔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분노를 느꼈지. 머금은 채로 뛰쳐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 네, 그러면서 책을 그냥 세면도 아니지. 그래 나갔네. 자 우리 수업해야지. 자 교과서 몇 페이지 하는데 교과서 읽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나지.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이게 억압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척 수업하면 이제 억압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바른 태도인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좀 쉬자. 잘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잘하신 약간 거죠.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그렇지. 주먹으로 벽을 치진 않았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조금 머리를 식히고 물 한 잔 먹고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했죠. 감독교육 능력이 뛰어나신데요? 네. 저는 뛰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나. 이게 괜찮은 거란 거죠. 이게 괜찮은 거란 거죠. 행동을 선택했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거죠. 왜냐면 감정의 노예가 되지 내가 않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수업을 멈추고 애들한테 네네. 부탁하고 그럼 선택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 누르고 수업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같이 쌍욕을 하거나 뛰쳐나가거나 이러면 이제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욕을 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어가지고. 가버리는 거 어떡합니까? 없는데요. 어디가 어려워. 남아있는 애들한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애들 왜 날벼락이야. 이 감정에 대한 걸 아이들에게 내 모습으로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시선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냥 내가 감정 조절하는 모습으로 스님이 지금 나름대로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아이를 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연령대가 있을 것이고 잘 모르는 아이들 연령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네.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냥 소외내는 학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연수를 들으면 그런 고민들을 좀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행복해졌다는 게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닐까요? 이거 듣고 어떻게 저는- 행복해졌어요 나는. 저는 일단은 이걸 찾아서 들었다는 거.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리를 해서 지금은 행복해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분한테 맞는 연수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맞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해주고 네네. 싶을 만큼이다라는 것들은 저는 제가 볼 때 저희 주변의 학교 선생님들이 감정 노동자로서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많이 받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모습이 결코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정신적으로 되게 소진되는 직업이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걸 이렇게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그 삶이나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그 옛날에 읽었던 책처럼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줘요, 교사는. 그럼요. 그렇죠. 시한폭탄 같은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저는 행복해질 이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설거든요. 이 아이스크림 원격. 이거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아. 위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저- 티처빌 이거 모르시나요?
티처비를 아는데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초등 전용 아니에요? 거의 초등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연수에서 이 제목을 잘 못 봐서 그렇군요. 낯설어서 지금 중등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라디오 방송에서 가끔 무슨 아이스크림 이렇게 나오게 하더라고요. 예. 그거 연계된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구나. 초등 선생님이 더 잘 아실 수 있겠네요. 네. 됐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생생한 사연 또는 마이 플레이리스트 사연 저희 보내주세요. 저희 페이스북 쌤톡 또는 다음 내전 카페 쌤톡 또는 나무비역 카톡 아이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원한 커피 기프트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요. 방학도 달콤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다음에 봐요. 뿅. We wrote a prelude to our own fairy tale and bought a parachute at a church rummage sale. And with a mean sewing machine and miles of thread, we sewed the day above LA in navy and red. We wound a racetrack through your mom's kitchen chair